자, 공급사슬 관리 계속 할까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해도 괜찮을 뻔했어요. 자, 해보죠. 일단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는 SCM이라고 하거든요. 요 용어도 자세히 일단 알아두세요. SCM 자꾸 이해 붙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이렇게 SCM에서 약어만 알지 말고 풀스펠도 꼭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 물어봐야지 생각나는 김에 우리 그 기억나나? 저기 CRM이라는 거 앞전에 공부했었는데 이거 기억나요? CRM?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다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CRM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공급 체인이니까 사슬 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급 사슬 관리하고 이제 이 밸류 체인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밸류 체인.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우리 7, 8장에서 밸류 체인 다뤄보도록 하고 공급 사슬 관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제약회사가 있고 병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약국도 있고 뭐 병원도 있을 수 있는데 병원만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제약회사는 공급자예요, 구매자예요? 공급자지. 약품을 병원에 공급해 줄 거 아니야. 뭐 수액이라든가 소독약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주사기 같은 것도 공급해 줄 수 있고. 우리 제약회사 그러면 떠오르는 제약회사 어떤 게 있나? 전 중외제약 생각나요. 중외제약. 병원 같은 경우 얘는 뭐냐면은 구매자야. 구매자라고. 얘네들도 일종의 B2B 거래지. B2B 거래지. B2B. 자, 수액을 하나 봅시다. 수액. 수액 같은 경우에 이제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쓰죠, 그죠? 입원하면 바로 수액 놓잖아요, 그죠? 근데 수액도 뭐 종류별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A 수액이 있을, 잘 몰라요, 저는. B 수액, C 수액, D 수액 쭉 있다고 하면은 이 일정량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죠? 예를 들면 환자들이 들어왔는데 A 수액이 모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회사를 갖다가 이 정보 시스템을 연결해요,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그래서 이 제약회사에서 이 병원의 수액을 비롯한 수액만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뭐 다른 뭐 의약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수액이 어느 정도 이제 수량이 있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요새는 시스템이 발달해서 무슨 그래프 같은 걸로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수량을 봤더니 그림을 봤더니 여기 뭐 2박스밖에 안 나왔고 여기는 뭐 20박스, 여기는 200박스가 있고 여기는 뭐 15박스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야, 지금 우리가 요거 지금 병원하고 한 7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국토가 넓지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 물류를 갖다가 이 배송하는데 뭐 한 2, 3일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감안해서 서로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얘기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급사슬 관리가 된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최초의 공급자로부터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고 유통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한다. 그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제약회사하고 병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 농장이야, 농장. 농장이고 여기가 예를 들면 육가공. 예를 들면 뭐 백설엠이라는 회사, 롯데엠이나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시지 같은 거 먹는 거 어떻게 가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장에서, 그죠? 그러면은 이 농장에서 여기 돼지 농장이 있다 그래요, 돼지 농장. 그럼 여기도 이제 돼지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하나의 사슬이 하나 더 있겠지.
돼지를 바로 보내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돼지, 생돼지를 보내줘서 이 백설엠에서 돼지를 도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도살업체라고 해야 되나? 중간에 이렇게 있겠지. 그죠? 그래서 산돼지를 갖다 농장에서 키워서 도살해가지고 부위별로 자른 거를 이렇게 보내겠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 시스템을 다 연결하는 거예요. 요새 한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추적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농장에서 생산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이런 유통 단계가 기니까 가뜩이나 비싼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 사슬 관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유통 단계를 줄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니까. 그죠? 어찌됐건 농장, 도살업체, 그 다음에 육가공 회사, 백설행 같은 회사들도 다 정보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필요한 양만큼 그때그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리를 말한다. 정보 시스템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확해지고 이런 재고가 부족해지지 않는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그냥 읽어볼게요. 제품이 생산되는 각 과정을 동시에 관리함으로써 개발 비용과 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설계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로 모형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갖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설계 따로, 그죠? 제품을 만드는 것 따로, 그죠? 이 과정들을 공정들을 다 따로따로 하는 걸 말해요. 그죠? 버퍼링이 생기지 않도록 공학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페이지로 와서 전략적 접근법을 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계량적 접근법을 공부를 했었고 전략적 접근법, 스트래티직 어프로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봅시다. 자, 거기 10페이지 맨 위에 한번 내용 정리된 거 읽어볼게요. 1960년대 이후 환경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환경 영향이 커졌다 조직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외부 환경 영향이 커졌다. 60년대 이후로. 요 얘기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다는 거죠. 자, 1945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죠? 독일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고, 그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등장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다. 그래서 이른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팍스 로마나를 이제 빗대가지고 한 말이죠. 그죠? 평화의 미국 시대. 요게 이제 1960년까지예요. 45년부터. 요때 미국이 상당히 풍요로웠죠. 그죠? 얼마나 돈이 많으면 케네디 대통령이 60년대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60년대 안으로 우리 달 착륙을 하겠다라고 해서 1969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팔 힘이 센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착륙을 하죠. 그죠?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암스트롱. 자, 어찌됐건 간에 그 당시에 어떤 기술로 달에 사람을 보낼 정도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 돈이 부족하면 달나라 가려고 하겠어요? 달나라에서는 토끼가 이렇게 절골에 방아를 찢는다 이런 거나 생각하고 있겠지.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처럼. 자,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런 시기를 거쳤는데 미국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그죠? 인구도 많고 당시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잠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이 개방되기 전이잖아요. 60년대는. 중국은 70년대 후반이나 와야 좀 개방의 어떤 모습이 보이고, 그죠?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이제 개방이 되기 시작하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국 인구가 한 3억 5천은 되니까. 각축을 벌리죠. 미국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제 독일. 독일은 뭐 갖고 들어가요, 미국에? 역시 독일은 전차를 잘 만드니까 자동차 가지고 들어가죠. 지금도 뭐 벤츠, 뭐 BMW, 아우디 이런 독일 자동차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독일이 들어가니까 일본도 따라 들어간다. 독일본, 그죠? 일본도 자동차. 독일보다는 좀 늦죠. 일본 자동차가 이제 미국에서 각광을 받던 시기는 70년대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혼다 같은 회사는 혼다 자동차 유명한데 혼다는 처음에 잔디 깎는 기계 만드는 회사였어요. 혼다는 지금도 모터 제품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바이크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60년대 후반 들어가면은 주로 이제 뭐 의류, 그죠? 천 이런 거, 그죠? 많이 수출을 하죠. 70년대 가면 구미에 가면은 이제 섬유 쪽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다 쇠락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수출이 돼요. 80년대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나이키를 아마 다 만들었을 거예요. 부산 같은 데 신발 공장 상당히 많았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미국에 각 나라들이 기업들이 들어서 각축을 벌인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중반에 폰이라는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죠. 그리고 80년대는 좀 이제 저렴한 자동차로 인식이 됐다가 지금은 이제 현대 같은 경우 제네시스 브랜드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전 세계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압박을 하니까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야, 이게 우리 기업들이 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구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제품들은 뭐 일본 제품 전자회사를 다 밀어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모든 어떤 시장이라는 게 글로벌한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환경의 영향 요인이 커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70년대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70년대 이후에는 일본이 전자제품으로 전 세계를 석권해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소니라는 회사. 그죠? 소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카메라 정도만 생각할 텐데 제가 뭐 소니나 뭐 파나소닉 이런 두 회사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정말 최고의 전자회사였어요. 그러니까 80년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89년도에 세계 여행, 해외 여행이 자율화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일본 가기도 힘들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가끔씩 이제 일관계로 일본에 가시면 엄마나 아버지들이 꼭 사오는 게 이제 일본 전자제품들 많이 사오셨었어요. 저도 그 당시 이제 조금 옛날 얘기 좀 해볼까?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카세트 테이프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가오갤에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그죠?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 퀄이 듣는 음악 있잖아요. 테이프로 듣는 거. 요런 카세트 레코더들이 일본 제품이 정말 컴팩트하고 사이즈도 컴팩트하고 디자인도 예뻐서 인기가 많았어요. 가격도 비싸고 이런 거 이제 학교에 가져가면 막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들어보자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려면 되게 비쌌죠, 그죠? 어찌됐건 간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해서 소니 그러면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워크맨이라는 소형 카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함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인기를 갖게 된 거죠.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상황에서 경쟁자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시장을 강타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의식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자리매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런 경영에 있어서의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오픈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있다. 열려있는 어떤 체계라서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70년대 후반에는 뭐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서 기업들이 제조 기업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도 있었다. 여러 가지 시기적인 어떤 상황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10페이지에 등장하는 두 명의 학자가 있거든요. 챈들러라는 학자가 있고 톰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두 학자들이 다 1960년대에 활약했던 학자들인데 제가
뭐 이 학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 원론책을 보실 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 두 학자들이 이제 중요한 학자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특별히 넣어봤거든요. 유명하다고 해서 다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유명하다고 해서 전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이 학자들의 이론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특히 3번 스트래티직 스터디 전략적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흐름들을 잘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볼게요. 챈들러의 이론을 한번 봅시다. 챈들러의 이론에서 중요한 게 스트래티지 앤 스트럭처, 전략과 조직 구조라는 말을 써놨네요. 자, 11페이지 내용이 있어요. 초창기엔 한정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쭉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멈춤하시고. 자, 읽었다고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자꾸 역사 얘기를 하네. 1979년도 10월 26일 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암살당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상당한 혼란한 시기에, 그죠? 전두환 씨가 그의 동료들과, 그죠? 뭐 김복동이, 노태운 이런 동료들과 쿠데타를 일으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해요, 그죠? 갑자기 이 얘기는 왜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81년에 취임을 하거든요. 3월 3일 날. 저는 다 기억이 나요, 이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환경 영향 설명드리는 거예요. 환경 영향, 조직에 줄 수 있는 외부 환경 영향. 자,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전두환 씨가 동료들과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집권을 해요. 대통령 선거 없이 민주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체육관에서 뭐 했을걸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양반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그때 했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 통금 해제, 통금 해제.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복 자율화예요. 교복 자율화. 두 가지가.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는 이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생긴 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프기도 한데 프로스포츠. 그래서 각각 프로야구가 1982년, 프로축구가 8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통금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 기억나는데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못 돌아다니겠어요. 이때 돌아다니면 막 경찰들이 잡아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아버님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가 시간이 대부분 12시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루 중에 이제 통금 해제되는 날은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요런 때. 그럴 때는 이제 명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랬죠. 교복자율화는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도 교복 안 입으셨을 것 같아. 왜냐면 저도 교복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복을 입은 세대가 88학번까지예요. 대개 이제 69년생이나 70년생까지. 이 교복이라는 게 뭐였냐면 그 옛날 그 일본식 교복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은 호크 달린 거. 일본 만화 보면 이렇게 호크 달린 거. 우리 저기 그 말죽거리 잔혹사라든가 권상우 나왔던 말죽거리 잔혹사라든가 이종혁 나왔던 거. 아니면은 뭐 그 친구 장동건하고 유호성 나왔던 영화 보면 이렇게 옛날 교복 호크 달린 거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하얀 컬러 달린 거 입고 옛날 일본식 교복 그게 없어졌어요. 포인트는 여기다.
교복 자율화가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사복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옛날 교복 입을 때 남학생들은 머리를 다 군인처럼 짧게 자르고, 그리고 여학생들도 거의 귀가 보이는 단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두발도 자율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사복을 입는데, 사복을 입는 경우는 어때요? 상당히 그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죠. 이게 이제 자기 모습에 눈을 떠갈 때니까, 그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엄마 아버지가 사주시는 옷 그냥 입다가 조금 이제 자기를 의식하면서 자기 꾸미는 데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청소년들이 입는 의류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어린이 아니면 성인이야. 그 청소년들이 입을 만한 옷이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때 되게 재밌다, 옛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외국 브랜드 수입하는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지만 그 삼성 그러면 제일모직 유명하잖아요, 그죠? 제일모직. 삼성은 제일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 뭐 제일병원도 있었고, 제일기획도 있고, 제일제당도 있고, 다 삼성 쪽, 삼성 범삼성가였는데, 그 삼성은 이제 의류 쪽 갖고 있어서 그 당시 이제 SS 패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 첫 글자 따서. 그리고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LF로 바뀌었는데, LG는 반도 패션 이름이 이랬다고. 그래서 반도 패션에서는 이제 외국 브랜드, 이제 청바지 브랜드 들여오고, 얘네들은 이제 그 유럽에서 인기 있는 브랜드들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들여왔었는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 가격으로 보면 엄청나게 비쌌어요. 티셔츠 하나요 4만 원이야. 4만 원, 4, 5만 원 정도 해요. 티셔츠 하나에. 청바지 하나에 한 5만 원 정도 하고. 그럼 80년대 5만 원이면, 초반에 5만 원이면 어느 정도냐면, 티셔츠 4만 원이면 뭐 비싸지 않네 그럴 텐데,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300원이었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요게 81년도, 2년도 이쯤에. 그리고 이때 또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키가 막 들어왔었어요. 화승이라는 회사에서 나이키를 들여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뭐 삼성의 뭐 이재용, 이부진 아니면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재용 씨가 1968년생인가 그러니까 이때 이거 입었겠네. 제일모직, 삼성 SS 패션에서 나왔던 거. 이런 옷을 못 입으니까 4억 개를 포착한 거야. 이랜드라는 회사가 등장해요. 이랜드 들어봤죠? 지금 이랜드가 의류 사업만 하지 않고 뭐 이랜드 뭐 건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애슐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당시엔 처음에는 의류 사업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처음에는 이제 저기 이제 그 이화여대 앞에서 점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 유명 브랜드 광고 디자인을 갖다가 비슷하게 예쁘게 만들어서 디자인을 저렴한 가격으로 티셔츠 하나에 4,900원에 판매를 해요. 거의 10배 정도 싸게. 디자인은 비슷한데. 청소년들이 이 의류 구입하겠어요? 구입 안 하겠어요? 구입을 하죠.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환경 영향을 잘 살폈다는 거야. 교복 자율화가 됐네. 교복 자율화가 됐는데 청소년들이 입을 만한 옷이 없어. 청소년 의류 시장 개척이죠. 그야말로 환경이 주는 기회 요인, 오퍼튜너티를 본 거예요. 기회 요인을. 자, 이거 청소년 의류 시장 개척해서 이거 사업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점포 매장에서 시작했는데 이 규모가 커지니까 금천구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공장을 하나 만들죠. 생산 공장을. 그죠? 의류를 크게 만들 수 있게끔. 처음에는 집에 있는 지하에서 미싱 몇 개 갖다 놓고서 이제 옷 만들었는데, 지금은 좀 규모가 커지면서 미싱 한 30개 정도 만들어 놓고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미싱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기술 가신 분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한 30명이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 구매도 해야 되죠. 그죠? 천도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지퍼라든가 단추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구매. 그 다음에 또 뭐해? 생산하는 사람 있고 구매하는 사람도 한 10명은 생기는 거야. 규모가 처음에 개인 기업 시작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월급 줘야 되니까는 뭐야? 격리, 총무 필요하죠.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물도 갖다 줘야 되고 뭐 필요한 경우 물품도 제공해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옷 만드는 종류가 많아지니까 디자인하는 사람도 생겨. 초창기에는 사장이 디자인했는데 의류학과나 의상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모여서 한 5명이 디자인을 담당해요. 어떻게 돼요? 조직이 분화되죠. 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이거지. 펑셔널 유닛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개인 기업으로 출발했다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기능 단위 조직 구조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초창기에는 한정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개인 기업으로 출발하다가 제품 계열의 확장과 함께 기능 단위 조직으로 성장한다. 자 3부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자 이어서 4부 하도록 하겠습니다.